자, 보시죠. 그러니까 책 248쪽입니다. 그러니까 양권 4번이요. 주택건설 대제 소유권 확보 원칙 또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표하대 문장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바로 주택 공급 때 콘크리트만 팔아요? 대지 지분도 팔아요? 대지 지분도 파니까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그러니까 B에게 팔려면 그러니까 여기 콘크리트만 파는 게 아니고 대지 지분도 같이 팔아야 되니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뭐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 끝나고 넘길 때 그러니까 콘크리트만 판다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대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요? 대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대지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않았어도 한 예로 잔금 치르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위표로 갑니다. 그러니까 위표요. 그러니까 위표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5줄입니다. 5줄이고요. 넷째 줄 보시면 6칸이죠. 먼저요. 그러니까 첫째 줄 첫 번째 칸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 첫째 줄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째 줄에 두 번째 칸 공적 주체는 중간에 다 대지 소유권 다 확보하겠죠. 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칸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사업으로 주택조합이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땅을 다 돈 주고 사들인 거죠. 합리적 가격을 제시했으니까 땅 주인들이 다 팔았겠죠. 근데 5% 미만만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5% 미만 그 사람이 너무 세게 값을 부르고 있는 거죠. 너무 심하시네. 그거 돈 주고 뺏을 수 있다고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칸요. 사업주체가 100%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권을 갖고 있다. 아니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다. 땅 누구 맘대로 쓰는 거예요. 사업주체 맘대로 쓰는 거죠. 땅 주인은 아직 잔금은 못 받았잖아요. 사용 승낙서만 내준 겁니다. 그러면 땅 주인은 뭐가 남아? 땅 주인 할 일은 딱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제때 그러니까 재산세 내는 거고요. 두 번째요. 그러니까 사업주체한테 물팍 긁고 비는 거죠. 제발 잔금 좀 주세요. 잔금 좀 주세요. 사업주체가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주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밖에 없습니다. 또 땅 주인은 아무 권한도 없고, 땅은 마음대로 사업주체가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용권은입니다. 그러니까 잔금만 치르면 언제든지 소유권 넘으니까 아무 지장 없고, 다섯 번째 칸, 여섯 번째 칸,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주체가 80% 이상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 하나 없어도 돼요. 사용권만 그것도 80% 이상만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넷째 줄 다섯 번째 칸 그냥 계속 그 80% 이상 그 상태이면 몇 년 안 된 사람 것만 뺏을 수 있고요. 10년 안 된 사람 것만 뺏을 수 있고 다음에 여섯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그 둘째 줄에 80% 사용권을 확보한 거였죠. 그런데 15% 추가 더 확보해서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10년 넘은 사람 20년 된 사람, 100년 된 사람 것도 싹 기간에 불문하고 다 뺏어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섯째 줄이요. 매도 청구 대상자와 3월 이상 협의해야 되고 매도 청구니까 민법 쪽 보죠. 집합 건물법 쪽 보니까 시가, 시장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땅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면 소재 확인이 곤란하면 둘상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로 본다. 돈 주고 뺏을 수 있다. 근데 돈만 주면 되는 거죠. 안 받으면 법원에다 맡기면 되고요. 그 내용이면 됐고, 그러니까 문장 읽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3장 와서요. 250조 이하의 굵은 2번, 사업계획 승인과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절차, 출제 횟수 자체도 그렇고, 큰 초점 아닙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초점 쪽으로 가시죠. 대수장 넘어가세요. 선호장 넘어가세요. 257조. 굵은 4번, 사용검사입니다. 마지막 검사이죠. 그러니까 굵은 4번 제목이요. 전체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사용검사, 부분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양과 1번. 먼저 첫 번째 표요. 첫 번째 표, 지난번에도 봤었던 표였죠. 첫째 줄, 전체검사 되고 부분검사 됩니다. 257조요. 그런데 둘째 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이 세트로 가야 되니까 거기는 부분검사가 안 되고 가래줄 개발사업 부분검사 되고 정비사업 부분검사 되고 건축법 부분검사 되고 그다음에 주택법 부분검사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두 번째 표가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집어넣는 게 그 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째 줄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사업주체죠. 사업주체가 관청에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은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사업을 완료했으면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시군구에게 그러니까 전체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원칙. 그러니까 사업주가 시군구에게 검사를 받는다. 이게 원칙이죠.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칸 간단하니까 세 번째 칸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7번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는 시군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검사를 받는다. 세 번째 칸은 그게 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7번 보시죠. 그 사용검사를 받으면 그러니까 건축법에 사용 승인과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에 올라서게 되죠. 대장의 기초에서 등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구분 등기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 이제 온전한 소유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의 기본이 사용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때 이제 잔금을 치르고 그다음 이제 사용검사 받고 나면 이제 마지막 이제 잔금을 치르고 집장사는 잔금까지를 받게 되고 마무리해서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집장사가 이것저것 사유로 제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버벅거리면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자빠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끝내기로 보증한 사람이 있겠죠. 시공 보증자가 또 아니면 그러니까 돈 내고 집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자는 칠판이요. 이 소유자를 입주자라고 하는 거죠. 소유자가 입주자인 거고 소유를 입주라고 하니까 아직은 입주 소유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계약 상태에 있고 돈 내고 있는 사람 입주 예정자가 집장사가 버벅거리고 있으면은 사용검사 신청해서 그러니까 집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줄이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다고요. 집장사가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공사 대금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겠죠. 그러면 공사 대금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시공자이죠. 그래서 시공자도 그러니까 사용검사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잔금 받아서 공사 대금 받아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장사가 부도 파산 자빠졌거나 아니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러니까 만약에 집장사 자빠지면 내가 끝내줄게. 보증자. 돈 내고 집 받을 사람. 그러니까 공사해주고 돈 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요. 그 두 번째 칸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요. 전체 검사가 뭐고요? 사용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검사가 사용검사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외로 뭐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냐면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5동 중에서 2동만 먼저 씁시다.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칸의 셋째 줄이요. 아까 부분검사를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했었죠. 뭐 단어 이름 갖고는 우리 시험은 주관식 아니니까 초점 아니고요. 전체 검사가 아니라 부분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부분검사를 임시사용승인. 그러면 부분이 뭐예요? 5동 중에서 2동만 쓰겠다고요. 동별로 부분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지조성에서 땅, 그러니까 10만,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30만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만제곱미터 이상, 한 예로 10만 제곱미터를 보자고요. 10만 제곱미터인데 그냥 그걸 한 필지로 낼 수도 있지만 2만 제곱미터씩 5토막을 만들고 있다고요. 5토막이 다 끝났으면 완료에 따른 사용검사. 5토막 중에서 2토막만 씁시다. 라고 하는 게 토막별 검사. 근데 토막이라고 써놓으면 무슨 뭐 고등어 가게 왔어요? 몇 토막 내드릴까요? 뭐 닭 볶음탕 사러 왔어요? 닭 토막 쳐드릴까요? 그러니까 땅 토막을 뭐라고 하고요? 구획별 부분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뭐로도 부분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세대별로도 부분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세대별이라는 게 뜻이요. 7번 보시죠.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세대별이라고 해서 101호, 302호, 703호, 905호, 그러니까 1302호 이렇게 찍어서 검사 받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른 공사 다 끝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만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20층 사람이 나 그냥 도장 찍어줘. 나 그냥 걸어다닐게. 안 되잖아요. 한 3층까지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그때라도 좀 먼저 쓰게 해주셔. 뭐 그 정도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가서 세대별로도 부분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색깔로 구분하면 별 어려움 없어요. 그러니까 노란색 전체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사용 검사. 그거에 대한 예외로 공구별 검사, 그다음에 동별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부분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임시 사용 승인. 부분 검사니까 부분이니까 주택건설의 부분은 당연히 동이고 대지 조성의 부분은 당연히 구획이죠. 그래서 부분 검사 받을 수 있고 한 발 더 나가서 몇 층까지만 씁시다. 세대별로 부분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 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5동 중에서 2동만 먼저 쓰자고요. 동별로 뭐 받을 수도 있고요. 사용 검사요. 동별로 뭐 받을 수도 있고요. 부분 검사 받을 수도 있죠. 뭔 소리냐고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네들은 편한데 우리들은 죽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고요. 이제 좀 더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 가면 그러니까 이쪽 사용 검사는 그야말로 이 절차, 공적 장부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으면 구분 등기가 돼요. 소유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분 검사는 말 그대로 임시 사용 승인, 그냥 쓰기만 하는 겁니다. 등기가 안 돼요. 이제 그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아무튼 동별은 양쪽 다 된다. 아무튼 그래서요. 이것 갖고 헷갈려하지 마시고 뭐 너무 화내지 마시고 전체에 대한 예외, 부분에 대한 예외가 한 발씩 더 나가는 거죠. 야, 이상 내용이 전체 그러니까 257쪽, 258쪽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한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표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저기까지를 보셨고 다음에 259쪽에 3장 주택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 30채 실제로는 뭐 1000세대, 5000세대 아파트 단지들이죠. 그걸 하고 있는 것 보고 있는 중입니다. 쪽도 좀 지우고요. 그다음에 3장 주택의 공급 3장 1절 주택의 공급 기준에 우선 자금과 관련된 건데 굵은 1번 주택상환사채를 넣어놨습니다. 먼저 주택상환사채요. 양괄 1번, 동그라미 1번 해설.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는 8688,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그러니까 그때 200만 호 건설이 있었죠. 200만 호 건설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발행하였다. 당시에는 선건설, 후 분양으로 주택을 공급하였는데 선풍기,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 놓고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좋은 거 사는 거죠. 디자인 좋고 가격 마땅하고 성능도 좋아야 됩니다. 자동차, 냉장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집도 마찬가지라고요. 선건설 해서 파는 겁니다. 공급하였는데 건설회사가 200만 원을 건설할 자금이 모자랐다. 그래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주택 건설 자금을 빌리고 그러니까 이 돈으로 집을 짓고 나중에 주택으로 갚는 주택으로 상환한다고요. 주택 상환 사채를 도입해서 운용하였다. 결국 집값의 일부를 먼저 받는 것이다. 이런 되죠. 그러니까 돈을 빌렸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00만 원 빌렸습니다. 다음 그거 보시죠. 괄호요. 당시 주택 가격이 5천만 원이었던 경우 3,500만 원 정도를 내고 주택상환세를 구입하였다. 그래서 3,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집장사가 그 돈 갖고 포함해서 집을 짓고 나서 나중에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짜리 집을 준다고요. 그럼 이제 1,500만 원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집값을 땡기는 거잖아요. 5천만 원짜리 집 중에서 3,500만 원을 미리 땡겨서 그 돈 갖고 짓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편한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뭐 당장 거기 예를만 들어봐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하는 게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이라고요. 얼마를 빌렸어요? 3,500만 원을 빌렸죠. 그러면 이 집 중에 이 한 채 짓는데 원금 얼마고요? 500만 원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밥이요. 그러니까 김밥집 10%죠. 재료비 10%입니다. 그래서 3,500만 원 빌려서 500만 원 갖고 집 져서 5천만 원 팔고 남은 돈 떼돈을 벌고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냐고요. 그래서 점 위에서 한 번 더 나아가 예외적 규정이지만 선분양, 후건설 그러니까 집 짓기도 전에 돈을 땡긴다고요. 선분양을 제도를 법으로 만들고 나서는 대부분 선분양, 후건설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 주택상환세제를 발행한 사례가 없다. 8688 뒤로 30년 동안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주택과 이 법안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아는 거고요. 일반 주택과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건설회사는 아예 모르고요. 30년 동안 그 일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주택사원사채 아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사람밖에 없죠.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토주택공사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사용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집으로 갚겠다고요. 나중에 집으로 갚는 사채입니다. 그러니까 사채, 회사채이죠. 회사에서 돈을 빌린다고요. 그러니까 집 짓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죠. 3,500만 원 빌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종이딱지 주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종이딱지를 내면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뭐로 갚는다고요? 주택으로 갚는다고요. 그러면 집 짓는 회사요. 국가지방청은 행정청이지 회사가 아니죠. 토지주택공사 공기업이죠. 회사입니다. 지방공사 회사이죠. 색깔 구분해서 쓸까요? 여기가 회사고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 봉사단체죠. 주택조합 비법인 사단이라고요. 고용자 그러니까 사원 아파트를 짓는 사장이 사원 아파트를 짓는 거지 이게 집장사 회사는 아니죠. 주택가 등록사업자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8688 당시에는 지방공사 양도 적고 집장사 위한 지방공사는 거의 없었어요. 따라서 누구밖에 없다고요? 토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밖에 없죠. 토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동그라미 번 토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돈을 빌릴 수 있다.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떼기려면 승인받아야죠. 주택사원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주택사원사채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둘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 경우 등록사업자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은 자본금, 자산평가,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이 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민간은 보증도 받아와라. 그러면 시험 문제 딱 걸리죠. 토주택공사 보증받는다. OX. X요. 여기는 망하지 않잖아요. 망하지 않으니까 보증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을 받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양과로 2번. 그러니까 납입금 사용 집짓는 데 써야죠. 관리 그러니까 뭐 골프장 가는데 빼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쪽 와서요. 양과 3번 발행 방법과 양도 금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기명증권 종이딱지 이름 써져 있고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아까도 한번 잠깐 나왔었죠.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사원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 하던 건 끝내야죠. 그 아파트는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짓는 겁니다. 또 두 번째요. 동그라미 3번 등록이 말소돼서 이 종이딱지 무효가 된다. 집 못 받는다. 그러면 세상에 누가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딱 돈 빌려주면 집은 받을 수 있다. 안심할 수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4번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 공급질서 교란금지에서 다시 이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요. 그러니까 주택사원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그러니까 주택자 성명과 주소를 그러니까 사채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두 번이 나왔는데 동그라미 5번 첫째 줄이요. 사채권자의 명의 그러니까 먼저 다시 올라가세요. 죄송합니다. 양괄호 3번 저 위에 양괄호 3번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주택사원사채 당연히 종이계약서 종이딱지에 이름 써져 있죠. 기명증권으로 한다. 다시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5번 첫째 줄 우리 시험에 나왔던 OX 질문이요.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OX X 그렇게 나왔다고요. 줄번 보시죠. 지금 돈 빌려준 사람이 그러니까 A1, A2, A3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여기 그러니까 주택공사를 B라고 하고 등록사업자를 C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돈 빌려주면 나중에 집으로 갚겠다. A1과 C의 계약
A2와 C의 계약이죠. 그 장부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C가 갖고 있는 관리하는 장부가 있죠. A1, A2, A3 등등이 있습니다. 양도할 수 없다. 그런데 뭐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그러니까 필리핀 정부에 필리핀 이민 가는데 이거 갖고 가면 집 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도할 수 있죠.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둘이 다방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주택사원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토지사원채권과 똑같아요. 같은 얘기가 그때 했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여기에 지금 A1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A1 이름 써져 있는데 둘이 만나서 야 나 이민 가게 됐으니까 내가 팔게. 이거 합법적인 거예요. 둘이 다방에서 만나서 찌직찌직 너 필통에 화이트 있냐? 둘이 써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누구랑 누구의 계약이에요? A1과 C의 계약이잖아요. A1과 C의 계약이니까 이 계약 변경을 해야 되죠. 그래서 C와 D의 계약으로 C와 D의 계약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C와 D의 계약으로 바꿔야 되니까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사채 원부, 그러니까 발행자가 갖고 있는 장부에다 써야 명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 나가서 이 종이딱지 김영증권이니까 D라고 종이딱지에다가도 이름을 써놔야 대항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이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주택사원 사채 제도가 있고 나서 선분양이 생겼다고 그랬죠. 물론 시점으로는 약간 앞뒤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취지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261조경 굵은 2번 해설, 그러니까 주택건설, 주택공급 지금도 역시 선건설, 후분양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대로 하는 건설회사는 하나도 없죠. 30년 동안 다 선분양으로만 하는 겁니다. 돈 땡길 수 있는데 누가 돈 갖고 집을 지어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신문에 지금도요. 그러니까 신문 보면 한 달에 2번씩은 나옵니다. TV에 뉴스에 한 달에 1번 정도는 나오고요. 어디다 시사 프로그램 보면 한 석 달에 1번씩은 나오죠. 그러니까 아파트요. 아파트 들어가세요. 뭐 하다가 아이고야 뭐 하다가 이렇게 윗몸 일으키게 하다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벽에 뻥 구멍이 뚫린다고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치면 벽에 뻥 뚫리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곰팡이가 그냥 다 난리가 아니고요. 그런 아파트가 셌죠. 만약에 그 아파트를 가서 눌러보고 사겠어요? 안 사죠. 돈 다 내놓으신 누구만요? 호갱님들은 어쩔 수 없이 받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엉망인 품질이 나오고 또 이번 역시 대선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후보들 정책 중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한 얘기 중에 없애라고요? 선분양 없애라고요. 그게 옛날에는 좀 적은 숫자였지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선분양이 있죠. 선분양이 주택법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선분양을 보시자고요. 그냥 문장은 많은데 그냥 위 그림 하나로 가도록 하시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사원사채 보셨으니까 이제 이거 지우고 보시죠. 한 번에 30만 이상 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느 집장사, 공적 주체가 선분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어디에다가 선세대를 공급하겠다고요. 지가 다 지어서 팔겠다. 선건설 하면 좋지만 그런 회사는 없고 선분양하겠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민간이 선분양 돈부터 땡기려면 돈부터 땡기는 것을 무슨 도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아니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누구한테 받냐면 시군구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데요.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 한 군데 딱딱 써져 있지가 않고요. 여기저기를 다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고요? 선분양 할 수 있게 도장 찍어주는 게 입주자 모집 승인이에요. 선분양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돈부터 땡기는 거죠. 돈부터 땡기는 게 선분양이고, 그러니까 돈부터 땡기겠다.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단지에 그러니까 주택 공급 가격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요, 광고를 내죠.
돈 갖고 오시라고요. 광고를 낸다고요. 돈 갖고 오시라고요. 뭐부터요? 돈부터 땡기는 거죠. 근데 광고를 냅니다. 돈 갖고 오시라고요. 그러면 그 처집을 살까 말까? 자리는 괜찮은데 살까 말까? 그 아파트 값이 얼마예요? 아, 그건 아직 안 정해졌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이게 입주자 모집 승인, 입주자 모집 광고 승인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승인을 받았으면 광고를 내겠죠. 그러니까 광고를 내고요. 뭐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뭐 그럽니다. 자, 그리고 천세대를 팔겠다고요. 근데 이제 처음 청약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금을 내는 사람이 만약에 뭐 2,000명이면 경쟁률 2대1. 그러니까 그 중에 1,000명을 정해야죠. 뭐 추첨도 있고, 그러니까 가점제도 있고 그럽니다만 그냥 추첨으로 당첨 사실 통지를 한다고 보죠. 당첨 사실 통지를 하면서 돈 갖고 오세요 알리는 거죠. 두 번째, 무슨 돈을 내고요. 계약금을 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내죠. 그러니까 중도금을 3번, 뭐 4번 나누어 내게 되고 마지막 중도금 도배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공사 끝났으니까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는다고요? 사용검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받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부에 올라간다고요. 지금 당첨사실 통지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누구 돈 갖고 집을 짓는 거예요. B1, B2 돈을 갖고 집은 짓고 있는데 주택법 힘에 의해서 누구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거고요. 집장사 A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마지막 돈 뭘 내면요. 잔금을 내면 A와 B의 계약에서 B 할 바 다 했죠. 돈 줄게 집 넘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잔금 치르고 나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B1, B2가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입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되냐고요? 당연히 계약금 때가 아니죠. 계약은 민법에서 뭐와 뭐로요? 청약과 승낙으로요. 나 그 집 사고 싶다. 청약의 의사표시. 당신과 계약하겠다. 승낙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된 거죠. 이 계약 당사자 지위, 그러니까 채권 채무관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부릅니다. 말이 9글자나 돼서 귀찮아 보입니다만 또 이상한 말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니까 돈만 제때 내면 소유자가 되기로 정해져 있다. 소유자가 되기로 정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그림에다 이제 설명으로 추가드리면 세 가지요. 첫 번째요. 지위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위를 갖고 있다가 이전 등기하는 순간 지위가 없어지고 주택으로 넘어가게 되고, 두 번째요. 대한민국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기간 3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보통 2년 6개월, 3년 정도가 되는 게 대부분이죠. 다음 세 번째요. 자본주의입니다. 자동차 사고 팔 수 있죠. 집 사고 팔 수 있고 지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모잡자 할 때만요. 투기잡자 할 때만 지위주택을 사고 팔 수 없게 합니다. 자, 그게 이제 다 아래 문장에 있고 설명으로 다 했습니다. 다음 쪽 가시죠. 262쪽.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기준. 입주자 모집 승인. 양보 1번. 입주자 모집 승인. 동그라미 1번. 별 내용 없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셋째 줄에 작은 1번. 공공. 주택사업자를 제외한, 즉 민간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즉 선분양하려면, 돈부터 땡기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 민간 주택 돈 땡기는 것 입주자 모집 승인이죠. 그러니까 점이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주체가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중이 크고 또 공인중개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단지 상가에 들어가면 안전빵이잖아요. 큰 단지 상가에 들어가시면. 그런데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은 편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복리시설 돈 받고 팔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신고한다. 복리시설 돈부터 땡기는 거는 신고, 주택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다. 뭐 양보는 2, 3번, 뭐 다음에 다음 쪽에 4번 다 생략합니다. 띄엄띄엄 한번 나왔고요. 뭐 다음에요. 굵은 5번 입주자 저축 또 전혀 별개이죠. 그러니까 순위 1순위, 2순위 순위 확보하려고 통장에 가입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 저축.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7번이요. 벌써 찍었군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민영주택. 그 모든 주택이죠. 모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지금은 딱 한 가지만 있죠. 옛날에 통장이 4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지금은 통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동그라미 4번.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264조 아시죠? 3장 2절. 이제 분양가 상한제, 공급,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파는 곳에 투기가 끼어들게 된다. 투기 잡자. 또 아니면 등등등 이래저래한 것들이 이쪽에 이제 주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 보시면, 그러니까 굵은 1번 공공택지가 있고, 굵은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고, 265쪽 제일 아래 굵은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있는데, 그 표에 첫 번째 칸 공공택지와 두 번째 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공공택지가 굵은 1번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금 굵은 2번이죠. 보시죠. 264쪽에 굵은 1번 공공택지, 택지 공영 개발, 그러니까 수용 방식의 10가지 신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그림은 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공공택지란 10가지 수용 방식의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동그라미 3번 그 10가지 사업이 뭔지는 관계없고요. 동그라미 3번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 환권 방식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를 주는 거죠. 그대로 바꿔 쓰기하면 뭐예요? 새 토지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죠.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팔당 별로 없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환권도 역시 새 아파트를 짓긴 하지만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새 토지 건축물, 새 아파트를 가져가는 게 대부분이고 남은 거 몇채를 일반 분양하는 거지. 이거는 대규모 공급이 아닌 거죠.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환지, 환권은 옛날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굵은 2번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 땅바닥에다가는 이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운용을 위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의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에 어찌고 저찌고를 셋째 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그러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정주로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이 첫째 줄 집값 펄쩍펄쩍 뛰는 곳인데 셋째 줄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니까 내끼놈 이 선 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하려면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된다. 뒷문장 남은 거 별로 없고요. 다음 쪽 표를 보시죠. 265쪽의 표. 가운데쯤에 양쪽 터져 있는 지정 요건, 그 아래 세부적인 요건은 빼고 그 윗덩어리가 초점이죠. 윗덩어리요. 먼저 왼쪽 첫째 줄 집값 펄쩍펄쩍 뛰는 곳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 왼쪽이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으니까 내끼놈 이 선 넘지 마라. 민간택지,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아닌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민간택지 중에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여기는 분양가를 아파트값을 어느 선을 넘지 마라. 그것을 적용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합니다. 뭐 달라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요. 어떻게 해요?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지정하는 거죠. 좋습니다. 오른쪽이요. 오른쪽 첫째 줄부터 역시 집값 펄쩍펄쩍 뛰는 곳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뭘 못 판다고요? 입주자선된 지위를 못 판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에서는 지위를 못 판다. 이번에 619 대책 이라고 해서 뭘까 신문 아직까지도 좀 몇몇 기사들에 나오고 있죠. 멈칫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나 그랬는데 투기과열지구 한 건도 지정한 적이 없잖아요. 이번에도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좀 센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제 법으로 써진 거는 세법을 빼고 나면 주택법에 써진 거에서는 지구에서는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칠판이 뭐예요? 이 딱지 갖고 장난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이건 누가 지정하고요?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얘기하면서 지정한다고요. 거기까지면 됐습니다. 다음에 굵은 3번이요. 그러니까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일단 그 문장을 다음 쪽 보고 오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주에서 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선을 넘지 마라. 그 선 이하로 팔아라. 물론 그 상한선 정하는 그 산정되는 가격 자체를 하늘 꼭대기에다 붙여놨으니까 집장사 전혀 손해보는 거 없고요. 집값이 전혀 싸지지는 않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명목상 어느 선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은 뭐고요? 다음 지역이요. 여기서는 이 동네에서는 집값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선 넘지 마라는 거죠. 그냥 무슨 아파트 끊으세요.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무슨 A 회사가 짓는 아파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아파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몇 제곱미터 아파트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보시죠. 다음 지역에서는 특별히 정한 지역, 이 두 가지 지역에서는 이 A 지역, B 지역 두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뭘 적용하겠다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이 집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넷째 줄점 그러니까 이에 따라 공급된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한다. 근데 어느 지역이냐면 1번 공공택지와 2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 민간 택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까지 다 미워하다 보면 공법 미워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되고요? 이제 이완때까지 미워하게 되고요. 그러시지 마시고 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느 지역이요? 공공택지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여기는 집값 펄쩍펄쩍 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을 정한 거죠. 당연히 여기는 그러니까 무슨 땅이어야 돼요? 민간 택지여야 되죠. 먼저 공공택지는 지난 순환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땅값이 아주 헐값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판교요. 그러니까 땅을 다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다 평균 내보니까 평당 40만 원이요. 그러니까 불도저 한번 밀었죠. 불도저 밀고 그러니까 그걸 건설회사에게 크게 조각내서 팝니다. 개발법에서 말씀드렸고요. 얼마에 팔고요? 400만 원이요. 그렇지만 건설회사를 다 경산 안내인 거죠. 또랑 하나 건너면 분당 당시에 8천만 원 하던 때요. 20분의 1 헐값으로 땅값을 받은 거죠.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 아파트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여기 콘크리트 값 예를 들어서 3억. 그러니까 땅값이 얼마로 할까요? 4억이라고 치죠. 그래서 7억짜리 아파트라면 똑같은 콘크리트 여기 3억이라 하더라도 땅값이 얼마라고요? 20분의 1이죠. 20분의 1이니까 얼마여야 돼요? 2천만 원이어야 되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랑 하나 건너서 여기는 7억인데 여기는 3억 2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못 팔게 전매 제한 가기도 하지만 아무튼 땅값이 헐값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무시하고 집장사가 그냥 여기 옆 동네 마을버스 타고 갔다 와요. 옆 동네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새 거니까 7억 2천만 받을게.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집값을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건 예를 들어서 3억 5천 그것만 해도 평균 이익보다 이거 다 이익 포함되는 건데 거기서도 3천만 원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땅값을 헐값으로 받았으니까 집값을 옆 동네하고 똑같이 지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택지는
땅값을 헐값으로 받았으니까 집장사가 집값을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뭐가 적용돼야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그러니까 이런 곳은 아닌데 그냥 분당 옆에 뭐 그쪽 어디 뭐 이제 광주로 이어지는 어느 동네라고 치자고요. 세종 옆에 뭐 공주의 조치원 어디라고 하자고요. 여기는 뭐니까요? 걱정되니까요. 아까 집값이 급등하는 우려가 있잖아요. 집값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내끼놈 이선 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땅바닥 중에서 이 두 개 땅바닥에다가 실제로 이게 1%밖에 안 되고 이건 빵 퍼센트 한 건도 없으니까 뭐 명목만 있는 겁니다만 여기다 지정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와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름 자체로는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그 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다고요. 근데 아무튼 취지를 잡으셔야 되고 법이 엉망진창 써져 있는 건 엉망진창인 거고 뜻은 잡으셔야죠. 동그라미 2번 다음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와요. 작은 1번에 5번, 작은 2번에 5번, 10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경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집값 네 마음대로 받으세요. 작은 1번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저것 다 풀어주겠다. 2번 경제자구역 외국인 투자가 초점이죠. 3번 관광특구 역시 외국인 투자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도경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굵은 4번 생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굵은 5번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돈부터 땡기는 거죠. 해당 단지의 가격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동그라미 1번 시군구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뒷내용 이어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